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는 감성 AI에 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 기계가 이제 당신의 기분, 감정을 파악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기술이죠.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똑똑하기만 한 기계를 넘어서 우리랑 교감하려는 듯한 기계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감성 AI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실제로 이게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또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의 시작은 꽤 오래전인데요. 1997년 MIT의 로잘린드 피카드 교수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97년이요? 네, 그때 정서적 컴퓨팅, 그러니까 어펙티브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셨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였죠. 기계가 인간이랑 정말 자연스럽게 소통하려면 그냥 말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감정 상태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만 막 발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인간의 감정이 지능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생각하는 기계,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네요.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감성 AI, 이게 도대체 진짜 모습이 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당신의 일상,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제일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AI라는 게 대체 어떻게 당신의 그 미묘한 감정을 알아채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걸로 기분을 짐작하잖아요. AI도 좀 비슷한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중 모달리티라고 하는데요. 다중 모달리티요? 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써요. 예를 들면 얼굴 표정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거든요. 이건 FACS라고 Facial Action Coding System이라고 해서 수십 개의 얼굴 근육 움직임을 포착해서 감정을 읽어내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하고요. 와, 근육 움직임까지요? 네. 그리고 또 목소리 톤 있잖아요. 높낮이나 말하는 속도, 약간의 떨림, 이런 음성 특징들. 심지어는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 선택까지도요. 이건 이제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이 이걸 담당하죠. 이런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표정, 목소리, 쓰는 단어까지. 와, 진짜 사람 관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기도 해요. 심박수라던가 아니면 땀 분비에 따라서 피고 전도도가 변하는데 이런 생체 신호까지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신기한 게 카메라 없이 와이파이 신호 있잖아요. 그게 미세하게 변하는 것만으로도 방 안에 있는 사람의 호흡이나 심박수를 재서 감정을 추론하겠다, 이런 비접촉식 연구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센서랑 분석 기법이 막 동원되는 거죠. 와이파이 신호로 감정을 읽는다니. 와, 그건 진짜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런 기술들이 그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이게 꽤 여러 분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헬스케어요? 네. 예를 들어서 레플리카라는 앱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우울감 같은 걸 좀 감지하고 위로를 건네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아, 챗봇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하죠. 또 병원에서는 마부 같은 로봇이 환자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좀 파악해서 치료 과정을 더 잘 따르도록 돕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소리 패턴만 분석해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려는 연구도 아주 활발하고요. 오, 흥미롭네요. 이게 잘 쓰이면 정말 사람을 돕는 되게 따뜻한 기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좀 더 상업적인 용도로도 쓰이나요? 아, 물론이죠. 마케팅 분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볼 때 짓는 그 미세한 표정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광고의 실제 효과가 어떤지 측정하기도 하고요. 네. 또 콜센터 같은 데서는 고객 목소리 톤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상담원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도 이미 활용되고 있죠. 아하. 그 외에도 운전자의 졸음이나 부주의를 감지하는 자동차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감정 상태는 어떤지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점점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겠네요. 혹시 이 기술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점, 그런 거 없을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AI의 편향성 문제예요. 편향성이요? 네, AI를 학습시키는 그 데이터 자체가 뭐 특정 인종이라던가 성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네요. 네, 게다가 딥러닝 기술이 가끔은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개별자조차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감정 정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막 수집되고 분석된다는 거. 이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직원들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뭐 업무 만족도나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겠다. 이런 감정 감시 시스템은 아주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 감시. 네. 마치 그 모든 걸 볼 수 있는 감시탑, 파놉티콘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보이지 않는 감시를 당하는 느낌일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왜 구글 람다 개발자가 AI가 의식을 가졌다, 뭐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 것처럼 AI가 정말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엄청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는 걸까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AI가 인간처럼 실제로 감정을 느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인식과 표현. 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한테도 감정을 쉽게 이입하고 막 의인화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사회학자 셰리 터클 같은 분은 AI 챗봇이 아무리 공감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삶의 복잡성을 겪고 이해하는 인간 치료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그 진짜 관계에서 오는 치유적인 힘은 분명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감성 AI 시장, 이게 이미 2024년에 한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한 3조 원이 넘는 규모로 평가됐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평균 20% 이상 엄청 빠르게 성장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 기술이라는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쓰이면 외로운 사람에게 정말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환자의 회복을 돕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은 분명히 커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감정을 통제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데 쓰일 위험도 분명히 안고 있죠. 네.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떤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발전시키고 또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말씀드린 편향성을 줄이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감성 AI에 대한 저희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술 들어보니까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얼굴 뒤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에 언젠가 기계가 당신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당신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나의 감정이란 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감성 AI는 우리에게 기술 너머의 질문,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지